그리고 이제 이 동부여 분국 과정에 대한 이 기록들입니다. 동해 물가에 뭐 가서번이라는 데 평야가 있으니까 거기 가자. 그리고 하늘이 뭐 내 자손에게 이곳을 나라를 세우게 하니까 너는 저기로 가라는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가서번 쪽으로 옮겨서 이제 동부여라 했다 이거죠. 그러면은 먼저 있던 그 도읍에는 자칭 해모수라는 사람이 이제 왕으로 했다라는 그런 기록입니다. 자, 우리 그 기록에서 해모수하고 동명왕 이 두 분이 있어요. 근데 해모수라는 말 뜻 자체도 그 동명이라는 것과 사실 일맥상통한 내용인데, 뭐 여담이지만 우리가 멋있다 뭐 이런 말 쓰죠. 근데 우리 순수 우리말에 그 천재를, 하늘의 재를 지내는 그 천재를 하는 그 과정이죠. 천재를 준비하고 하는 이제 그것을 멋이라고 합니다. 멋. 그래서 그 멋을 준비하는 뭐 요즘으로 하면 뭐 집행위원장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 매니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머더새라고 하죠. 그 머더새가 이제 우문 변화해갖고 마당새로 이렇게 전락이 됐는데, 그게 이제 저 멋이라는 말, 멋이 들어간 우리말들이 되게 많습니다. 좋은 의미로 많이 쓰죠. 그게 천재이기 때문에, 천재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해모수도 저도 그 천재 지내는 거, 해머슴이라고는 의미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해멋 같은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싶은데, 어쨌거나 해모수는 북부여를 건국을 했고, 동명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도표에서 나온 대로 119년, 그러니까 108년에 위만조선이 넘어가면서 그때 이제 한사군 설치되고 할 때, 그때 이제 구국 활동을 한 거죠. 의병 봉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한 5천 명이 같이 참여를 해서 한나라 놈들을 다 몰아치고 하는 그 일을 했다고 했어요. 그런 걸 했기 때문에 그 동명왕을, 그러면 북부여 그 전까지 헤브루 왕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제대로 한나라 놈들이 쳐들어온 거를 막지를 못했는데, 의병장이 나서갖고 했으니, 이 북방족 특징이 있어요. 잘난 놈을 대장으로 뽑는. 자식이 아무리 아들이 많아도 똑똑한 놈한테 자리 넘겨주지, 장남이라고 해서 자리 안 넘겨주거든요. 이게 북방족의 전통입니다, 원래. 이게 나중에 조선 같은데 유교로 넘어가는 바람에 성리학 질서 때문에 이제 장자한테 넘기고 그랬는데, 사실 왕자리라든가 이런 것도 똑똑한 놈, 막내들에도 똑똑한 놈이 있으면 넘기는 거예요. 능력 되는 놈한테 넘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 고리국 출신의 그 사람이 의병 일으켜서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은 여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대로 나라 못 지킨 왕보다는 제대로 큰일한 이 사람한테 나라 넘겨라, 이게 나요죠. 동명왕 된 겁니다. 그래서 아람부를 이제 중재를 해갖고 기존에 있던 헤브루나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동쪽으로 이주를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분국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했던 동명왕이라 불렸던 그 사람을 북부여기에서는 고두막한이라고 정확하게 이제 이름이 나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동명성왕은 나중에, 이 동명왕이라는 어쨌거나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잖아요. 막말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 형국인데, 그래도 어쨌거나 북부여를 중흥시킬 정도의 인물로서, 그러니까 해모수라는, 자칭 해모수라는 표현이 쓰여진 것도 그런 거로 볼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추모가 벤치마킹을 하죠. 그래서 고구려 세울 때 거기도 추모왕도 북부여가 이제 졸본부여로도 불렸는데, 그 졸본부여 왕의 둘째 사이였다가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딱 낙점이 돼가지고 너 사위해라 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왕위를 넘기려고 생각을 하고 사위를 삼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사위가 그 왕위를 계승했을 때 난리가 나겠죠. 저 왕자리 내가 해야 하는데 왜 엄한 놈이 와가지고 사위인 놈이 와서 그거를 잘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굉장히 반발이 컸을 겁니다. 그런데 왕 되고 나서 어쨌거나 정리를 그러면 이제 자리 잡기 그 활동을 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쓸만한 사람 다 쓰고 나면은 토사구팽도 했을 테고 그게 정치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일이 국호를 바꿉니다. 고구려로. 그래서 실제 왕위를 즉위한 그 해하고 그 연도하고 고구려로 건국한 연도는 다른 겁니다. 고구려로 국호를 바꾼 거는 이제 그 서기전 37년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전에 이미 저기는 다 한 거고. 그 관련해서 논문은 이미 제가 예전에 다 써놓은 논문들이고 동명제 고두막한의 그 역할로 어쨌거나 그 동부여가 분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국 조건에 3가지 평화적으로 했고 국호를 연속적으로 했고 또 새 도읍지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이 분국으로 그 동부여는 분국이 된 거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그 난제, 그 부여사의 최고 난제가 이제 여기서부터입니다. 이걸 서부여로 인정하느냐 마느냐 하는 건데, 결론적으로 하면 저희 서부여 맞고요. 그래서 제가 논문도 여러 편 이미 다 됐고, 이 서부여가 이제 뒤에 점점 나오지만, 일본 열도를 정복한 바로 그 부여입니다. 자, 그럼 이 서부여는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요거를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게 고구려하고 부여 관계 이제 고구려가 대무신왕 때 대무신왕도 그렇고 부여의 대소왕도 그렇고 우리 저기 그 주몽 드라마 보셔서들 아실 거예요. 근데 둘 다 다혈질이에요. 그 대무신왕은 자기 아들들이 다 그냥 자살한 아들이 많아요. 호동왕자도 그렇고 애비가 승질머리가 더러워서 아들이 견뎌내질 못하는 좀 그런 좀 사이코적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욱하는 성질에. 그렇고 대소는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후손이 없는 상황에서 어쨌거나 그 대무신으로부터 전투 중에 사망을 하게 되니까 거기서 이제 이게 꼬여버리는 겁니다. 그 전투가 전쟁이 어떤 식이냐면은 그 대무신 왕은 갖고 있는 게 고구려를 패권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고조선의 그 영광을 되살리기 위해서 그 패권 국가, 북부여도 엄청나게 큰 국가였고 그랬는데 그 패권 국가를 만드는 방법은 상대국을 다니면서 다 왕 죽여가지고 내 땅 만들고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건 가장 무식한 방법이고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뭐냐면 내 편을 만드는 거예요. 동맹국을 만들고 내 편을 많이 만들어서 그 동맹 국가와 함께 손을 잡고 나와 맞서는 놈을 때려잡는 게 가장 그게 효율적인 방법이죠. 국제정치에서는. 대무신 왕도 그 방법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호기롭게 저기 대소왕한테 이제 그 동부여를 쳐들어가긴 했는데 가서는 이제 협박하고 항복 받아오고 내 편 되겠다 한 편 하겠다 이거 받으려고 간 거지 대소를 죽이겠다고 간 게 아닌데 그 괴유라는 그 중간에 합류한 신하가 나서는 바람에 괴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대소왕이 갑자기 준비 없이 대소왕이 죽었으니 부여는 부여대로 난리. 또 고구려는 그 한국 사람 특징이 있어요. 6.25 때도 전쟁 중에 다 나오는 거지만은 대장이 위에서부터 계속 다 중대장, 소대장 다 죽어가도 맨 마지막에 이병 하나 남아도 그 이병이 깃발 들고 다니면서 싸우자 하면서 다 나가는 겁니다. 끝까지 항전을 하죠.
그 상황이 온 거예요. 아니 갑자기 와가지고는 그 자기네 왕을 죽였으니 한 뼘이라도 살아가게 만들겠냐고요. 다 몰살을 시키든가 하지. 일주일간을 대치 상황에서 거의 대부분의 신하들이 죽고 살아남은 자가 몇 명 안 될 정도로 처참한 몰골로 고구려로 돌아갑니다. 이 대무신랑 일행이. 그래서 가가지고는 자기 책임이다. 내가 너무 무책임하게 이런 일을 벌여서 내 책임이다. 난리가 아닐 거 아니에요. 그 장군들이 뒤에다 죽었으니. 그래서 왕 책임론까지 드러날 정도로 심각한 전투였어요. 그러니까 결코 고구려도 원했던 결과가 아니었고, 부여는 또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2월 달에 전쟁을 했는데, 이제 여름이 됐어요. 그런데 대소왕의 사촌 동생이 10,000명을 이끌고 투항을 해온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요? 네. 10,000여 명을 데리고 이제 이 대소왕의 그 사촌 동생이 상당히 사람이 좀 인품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건 나라가 망했으니, 그리고 그 대소왕의 그 막내 동생은 사람들 데리고 나가가지고 갈사구고 또 세워. 그놈은 그렇게 해서 나갔고, 나는 도저히 그 나라를 일으킬 그 능력이 안 되고, 우리 이렇게 됐으니 고구려에 가서 투항이나 하자고, 거기에 붙어서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갖고는 이제 추종자들 데리고 간 게 그 10,000명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기존의 학계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이걸 내투했다라고 하는 거를 항복했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에도 해석이 항복한 걸로 나와요. 투항했다, 항복하는 거. 그러면 이 사람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항복할 자격이 있느냐? 항복이라는 거 그냥 왜 그거죠? 내가 요 전투에서 내가 졌어요. 죽여주십시오 하던가 뭐 끌려가든가 뭐 그런 단순한 전쟁에서 져서 생기는 문제하고 사람을 데리고 가서 투항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항복으로 아예 나라를 전체를 들어서 바친 거냐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 그 사람은 왕이 아니니까. 왕도 아니고 태자도 아니에요. 자격이 없어요. 이 나라를, 이 부여라는 나라를 고구려에다가 통째 들어서 갖다 바칠 자격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단지 자기 추종하는 그 뜻을 같이 하는 10,000 명만 데리고 그냥 투항한 거예요. 그럼 이거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참 기업으로 봅시다. 잘 나갔던 대기업이 있어요. 근데 지금 신흥으로 막 떠오르는 기업이 있는데 어떻게 이 기존에 잘 나가던 대기업이 부도가 났어요. 어떡할 거예요? 그 임직원들이 있죠. 이 사장은 죽었고, 회장은 죽었고, 사장은 도망가고, 뭐 남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먹고는 살아야 되겠고, 그러면 신흥으로 떠오르는 저 새롭게 부강하는 저 기업으로 가서 우리가 그래도 이런 기술도 있고 저런 기술도 있고 하니까 우리 좀 받아줘서 하면은 참 좋겠다. 우리 좀 받아주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하소연을 한 건데 이 기업에 있어서는 이거 그냥 이렇게 합쳐서 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협력사를 만들면 좋겠다. 협력사 사장으로 앉혀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구려가 이 사람을 부여왕으로 앉혔다라는 거는 내 편을 해줄 나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부여왕으로 앉혀놓고 이제 동맹국으로 만든 거죠. 요런 동맹 관계를 그 현대 국제정치 이론으로 중에 하나 이제 편승 동맹이라고 해요. 우리도 한미 간의 관계가 균형 동맹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미국이 천조국이다 보니까 우리 같이 옆에 딱 붙어가지고 이러고 오는 거잖아요. 근데 편승 동맹이 좋을 땐 좋은데 여러 가지 혜택 많이 근데 그 나쁜 거는 우리가 원치 않는 전쟁에도 끌려갈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것 있죠. 우리 그런 경험을 좀 해봐서 아실 텐데
그게 편승동맹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행태가 보여요. 그리고 이제 그 고구려의 패권 전략에서 굉장히 우군을 얻은 거거든요. 이 부여의 명망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여가 우리와 한편됐다라는 거는 굉장히 국제사회에서 당시 동북아 정세에서 굉장히 이 고구려가 그 유리한 그런 위치를 점할 수 있게 된 거다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결혼합니다. 이게 참 또 이것도 아이러니한 게 고추가 제사라는 사람이 대무신왕의 막내 동생이에요. 서열상으로 봤을 때 쫙 끄트머리 있고 그리고 직이 이제 고추가니까 그 고추 제사까지 왕이 될 가능성은 되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사하고 이제 부여 물론 기록에 부여 공주라고 표현 안 돼 있어요. 근데 부여인하고 부여 여자하고 결혼을 한 걸로 나와요. 요때. 그러면은 만만하게 결혼 동맹이거든요. 딸이든 아들이든 하나 줘가지고 그런 관계. 그러니까 이 부여는 명분을 또 얻은 게 어쨌거나 왕실과 사돈 관계가 또 되니까 체면은 또 차리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참 역사가 아이러니하는 게 요 고추가 제사와 부여공주 사이에서 태어난 게 태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또 이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 역시 이제 동부여에서 서부여로 넘어가는 것도 분국 조건에 부합을 하고 그래서 분국했다라고 볼 수 있고 여기 고구려 왕위 계보들을 보면 여기 있죠. 대무신왕 사이에 모본왕이 있는데 대무신왕이 죽었을 때 모본왕이 너무 어려가지고 민중왕이 동생인 민중왕이 왕위를 계승했고 그 다음에 이제 모본왕이 했는데 모본왕 이후에 없어요. 후사가 이게 이제 너무 어렸던가 뭐 문제가 많아가지고 결국은 이 제사하고 부여인 사이에서 태어난 태조가 이제 왕위로 됩니다. 태조가 저 때가 6살인가 7살인가 그래요. 그러면 누가 좋아해요? 누가 힘이 있을까요? 엄마가 하죠. 섭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결국 그 태조의 엄마 때문에 부여의 그 위상도 같이 좀 아무래도 그 왕의 외가인데 상당히 좀 여러 가지 그 위상도 달라졌겠죠. 그래서 요때 태조가 집권했을 당시에 부여하고 고구려하고 이제 손잡고 전쟁도 많이 나가고 그래서 그 고구려의 패권 전략에 굉장히 아주 우군으로서의 그 활약을 합니다. 근데 이 서부여에 위구태왕이라고 있어요. 구태사당이라고 관심 있으신 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백제에 구태사당을 졌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 위구태인데 이 위구태는 타고난 외교 전략가예요. 한 10살 정도 된 나이 때부터 이 외교 활동을 합니다. 그 아버지를 대신해서 한나라라든가 이런 데 가서 교류를 하고 그때는 상당히 똑똑했던가 봐요. 방문한 왕들이 막 감탄을 하고 나중엔 요동태수가 자기 딸을 또 부인으로 주잖아요. 그때 요동태수 딸을 부인으로 맞았던 위구태 왕의 나이는 한 7, 80 됐을 거예요. 후궁이죠. 요동태수의 그냥 사위라기보다는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그런 관계라기보다는 누가 아쉬워서 딸을 보냈겠느냐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 위구태왕은 상당히 이 전략이 타고났고, 고구려하고 잘 나가다가 태조 엄마가 돌아가십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사건이 터져요. 왜 한나라 쪽에서 기습을 하는데 이 부여의 많은 사람들이 젊은 남자가 많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 기습에 끌려가고 재산도 다 파괴되고 그렇게 되면 그때가 2월 달이었나? 그러니까 보통 겨울에 전쟁을 하거든요. 그런데 3월부터 농사 져야 되잖아요.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부여를 예라고 하죠. 그 예 한자를 보면은 벼화자 부수가 붙어 있어요. 그 예가 부수가 뭐에 따라서 그 업종이 다 다릅니다. 벼화가 붙어 있으면 농업 위주고 물수가 있으면 어업이고 종류가 그 부수를 보시면은 딱딱 구분이 납니다. 근데 이 벼화자가 있었기 때문에 농사인데 농사 지을 젊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으니까 그 해 농사는 망쳤죠. 아니나 다를까 그 해 가을 겨울에 그 태우가 죽었어요. 죽어오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이게 부여 공주라는 게 뭐냐면은 모후가 죽었는데 부여에 와서 부여 사당에서 제를 지내요. 태조가. 그거 그냥 일반인이었으면은 굳이 그럴 이유가 없죠. 근데 이 북방 문화 중에 그 목의 그런 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그 정도 빵빵하면은 그 시신을 저기 이제 부여 쪽으로 갖고 왔을 가능성 되게 높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태조가 가서 그 제사를 지내고 보니까 그 곤궁한 상태를 알게 된 거예요. 읍소를 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이러니. 그럼 재난 지원을 해주겠다 했는데 차별적 재난 지원을 한 거예요. 누군 받고 누군 못 받아요. 열불 나가지고 결국 동맹이 깨집니다. 그 편성 동맹이 깨지고 이 한나라하고 부여가 한나라에 붙어버려요. 한나라하고는 아주 동등한 관계로 해서 균형 동맹을 맺게 되는데 그 태조가 왔다가 돌아가고 나서 그 다음 달에 한나라를 치는데 그때 그 위구태가 이제 군사 2만을 데리고 와서 한나라 편에 서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부여 고구려 간은 사이가 완전히 깨지면서 동맹이 파기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적국 관계가 됩니다. 이 위구태 왕이 고구려의 태조왕 같은 그런 역할을 해요. 오래 살고 집권을 오래 했고 그리고 강력한 집권을 오래 했으면은 그 왕권 자체가 강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그 기존에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고구려가 부여왕으로 임명을 했을 때 그 장소를 연나부에다가 안치를 해줘요. 고구려 연나부. 그게 서쪽에 있는 건데 그 연나부 땅에다가 해준 이유는 기존에 동부여가 있던 가서본에서 연나부 쪽으로 옮겨서 거기서 이제 한 건데 그 땅을 준 이유는 딱 하나예요. 기존에 있던 데다가는 안 줘요, 원래. 왜냐면은 힘이 생기면 반란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꼭 그 새로운 걸 조직을 할 때는 새 곳으로 가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연나부 쪽은 어쨌거나 고구려 땅이다 보니까 고구려 세력이 있죠. 거기다가 그 10,000명이든 20,000명이든 거기다가 논다고 해서 그 세력이 고구려한테 적이 될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 방법을 쓴 거죠. 그래서 연나부여가 그때 잠깐 있게 됐는데 거기 남의 땅이잖아요. 고구려하고 부여 관계가 깨진 상황에서 남의 땅에 있을 수 없으니까 이제 천도를 해야죠. 그 한나라하고 땅을 마련을 합니다. 그 마련을 해서 옮긴 게 바로 옛 대방 땅. 대방 땅으로 옮긴 거죠. 옛 대방 땅에 나라를 세웠다라고 중국 기록에 나와요. 그게 위구태왕이에요. 천도를 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거기서 굉장히 중개무역하면서 굉장히 강국으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서부여의 이제 변화가 된 거죠. 근데 이제 또 음루를 이 서부여가 부여가 계속 음루를 데리고 다녀요. 음루는 당시에 그 군장이 없어요. 그냥 시족 사회 수준이다 보니까 시족에서 부족으로 좀 넘어갈까 하다가 나중에 3세기 이후에 이제 그 군장이 생기면서 이제 맨날 이렇게 핍박받고 살 수 없다. 그리고 결국 대장 만들고 해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건데 그 음루를 3세기 초반까지는 데리고 있었어요. 신하국으로. 음루는 이제 뭐 시족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키는 일만 할 수밖에 없죠.
단순 노동, 그 값싼 노동력을 제공해주고, 그걸로 이제 먹고 사는 건데, 그쪽에서는 사냥이나 뭐, 그러니까 수렵 활동을 한다든가, 뭐, 또는 뭘로 만들어낸다든가, 아니면 광물을 채취한다든가, 이런 거 해가지고, 그거를 부여에다가 넘기면 부여에서는 이제 가공무역 해갖고 파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한 거는 이미 관련 논문들은 나와 있어요. 다른 분들이 다 연구해 놓은 건데. 그러니까 음루를 신화국으로 쓸 정도의 그 힘을 가졌고, 권한 정도가 굉장히 강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뒤에 나오게 되는데 백제에서 이 위구태의 사당을 건립을 해줍니다. 요게 제가 이제 부여 분국 과정을 연구하면서 정리를 하게 된 부여 분국도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처음 만든 거고, 저쪽 편 거는 이제 요거는 그 북부여기의 기록을 넣어서 만든 거고요. 요거는 그냥 기존의 삼국사기 삼국유사를 통해서만 기록을, 그리고 이제 그 중국 측 25사 기록하고 해서 만든 겁니다. 파소는 정확하게 북부여 왕실의 딸이라고만 나와요. 왕실녀라고만 나오지, 누구저기로는 정확하게는 안 나오는데, 고두막한일 가능성은 좀 있기는 한데, 근데 이 파소가 이제 지금 성도 성모라고 해서 경주 남산에 가면은 성모산이 있어요. 그 동상도 있고 있는데, 그 파소의 얘기는 신채호 선생도 했었고, 정인보 선생도 했었고, 이렇게 몇몇 자료는 이제 드문드문 나옵니다. 그 파소가 어쨌거나 북부여 왕실녀였고, 남장을 좋아했고, 남장을 하고 돌아다니다가 뭐 임신을 해갖고 저기 경주 가서 애를 낳았다 하는 그런 거죠. 어쨌거나 여태까지 보면 여기서 막혔어요. 이 서부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 그 과정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까 전체 부여 분국도를 만들 수가 없었는데, 이제 이거는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만들게 된 겁니다.